정신분석에서 공감을 인식하는 방법. 이제부터는 중심 주제인 공감에 관해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서 공감을 중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것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이트 이후에 상당수의 정신분석가가 공감을 중시해 왔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에서 공감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 뇌과학의 진보로 공감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감에 관한 뇌과학의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상담에서 공감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해봅시죠. 프로이트의 공감에 관한 기술. 프로이트가 공감에 관해 Einfühlung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감정이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는 공감을 타인의 심리적 생활을 향해 그 사람의 태도를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는데요. 프로이트가 공감이라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이것보다 자세하게 기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감에 관해 정신분석가로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1913년 치료의 개시에 대하여에서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정적으로 경청해 주길 바라고 괴로움을 알아주고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알아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줄 사람을 구합니다. 분석가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만나서 알아야만 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의 근본적인 일은 피분석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샤프가 말한 것처럼 정신분석에서 피분석자의 무의식을 탐구해 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피분석자의 경험이 정서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에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분석가는 공감적 수용성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였던 그린슨도 피분석자의 마음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공감 능력은 기초적인 필수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신분석가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정신분석가가 공감적 경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감적 경청으로 자기 성찰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마음 안에 생겨서 방어가 약해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무의식 영역에서 억압된 감정, 의도, 사고, 연결이 의식화되기 쉬워집니다. 공감으로 인해 피분석자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성장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감적인 관심은 인간의 마음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니즈입니다. 많은 정신분석가의 이러한 주장은 로저스의 이론과 동일합니다. 그린스는 환자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태도를 그만두고 심리적으로 환자 내부로 들어가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는 태도로 바꾸어 내 일부가
그녀가 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린슨, 쉐이퍼, 프라이스, 자노코 등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공감이란 상대에게 일시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심리치료에서 상담사의 공감 능력은 필수입니다. 공감은 정신분석의 기반이며 정신분석은 공감에서 시작되고 공감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양이 아닌 질을 맛보다. 그린스는 정신분석가가 내담자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정신분석가가 감정의 양이 아닌 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고통으로 우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달랠 때 어머니는 아기의 고통을 상상하며 마치 자기 고통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기만큼 강하게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와 똑같이 심한 고통으로 패닉 상태가 된다면 아기를 적절히 돌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머니에게 자란 아기는 불안과 같은 정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감정 체험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감정이 마비되고 정서적으로 빈곤해져 자기 자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풍부한 정서 체험을 할 수 없는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상상하지만 내담자의 증오, 슬픔, 절망감, 죄책감 등을 내담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와 똑같이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져서는 아기의 고통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어머니가 아기를 정서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것처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로저스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했던 그의 발언을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만 고객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나는 상담사가 고객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정된 마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인칭을 써서 기술해 봅시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눈앞에 있는 타자의 세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포를 느낄 것 같은 미친 듯한 기묘한 세계였다고 해도 왜냐하면 내 세계, 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타자의 세계에 말려들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괴로운 상황입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에 흠뻑 잠기면서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잠겨 있는 자신의 마음과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그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감하기 위한 정서적 이입 능력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능력 모두가 필요합니다. 피분석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동정을 가지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빨리 이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상담사는 경청하면서 관여자와 관찰자의 역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감정과 사고에 공감한다. 공감적 경청에서 내담자의 마음속 다양한 감정,
사고, 신념, 의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들은 자주 서로 모순됩니다. 내담자는 주요 증상의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서 혹은 경감시키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느끼는 일은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담자가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심리학 강연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표현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공포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음속에 견디기 힘든 감정과 충동,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또는 내 감정, 충동, 생각을 털어놓으면 상담사에게 나쁜 평가를 받거나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감정, 충동, 생각을 이야기해서 공감적인 이해를 얻고 받아들여지고 가벼워지고 싶은 생각과 털어놓는 것이 두렵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모두 공감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모순을 안고 괴로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내담자는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해방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내담자에 대해 상담사가 그 내담자는 증상이 좋아지길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사는 공감과 조건 없는 수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내담자는 그리고 상담사 자신도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과 좋아지기 위해 필요한 탐구와 직면은 두려워서 할 수 없다라는 양면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변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상담사는 내담자의 두려움을 자기 일처럼 상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직면하는 공포에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과 그의 괴로움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에 대한 하인즈 코옷의 생각. 정신분석에서 공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인즈 코옷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옷은 정신분석 역사에서 이 사람만큼 흥미롭고 중요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정신분석가로 공감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정신분석 이론의 한 흐름을 만든 인물입니다. 코옷은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빈 대학 의대를 졸업한 뒤 나치의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피난하여 시카고에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정신분석협회 회장 및 국제정신분석협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로저스는 코옷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지평에 밝은 빛을 던졌다라고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공감에 관한 그의 공헌을 간단히 살펴보시죠. 아이의 심리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건전한 자기애가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코옷은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론은 자기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축으로 전개되므로 자기심리학이라고 불립니다. 코옷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공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에서도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마음에 공감적으로 푹 잠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가 한스 로왈도도 정신분석의 인간관계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기르는
공감적인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엇은 피분석자의 마음속 세계를 알기 위해 과학적 내성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내석이란 분석가가 자기 마음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적 내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분석가가 피분석자와 있을 때 분석가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을 주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대신한 내성이며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내적 생활 안에 파고들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능력이며 공감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코엇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타인을 포용하기 위한 자기 확장, 사람에게서 받는 울림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내적 인생을 경험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신분석의 본질은 과학적 관찰자가 자료 수집과 해석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관찰자에게 공감적으로 몰입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신분석의 본질은 피분석자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분석을 통해 적절히 해석하여 전달하는 목적을 위해 피분석자의 마음에 공감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감은 그 자체로 치료하는 힘이 있다. 분석 장면에 공감이 있다면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생긴다라고 말해 정신분석과 공감은 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코엇은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은 피분석자에 대한 이해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직면화 기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직면화란 피분석자의 말과 행동이 모순될 때 그것을 직면하여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직면하는 무익하고 피분석자를 깔보는 것이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재현되어 정신분석 과정을 몹시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코엇의 생각은 마치 인간 중심 상담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에 대해 인간 중심 상담과 정신분석 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뇌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공감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는 공감을 둘러싼 최근 뇌과학 내용을 살펴보며 공감에 관해 깊이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